김정은이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위해 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지금 유력한 거는 여동생인 김여정입니다. 한때 북한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정은은 아이가 3명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다. 김주애 이제 11살 1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김여정이가 5년 10년 다 관리한 다음에 그래 이 권력은 원래 오빠네 집안 거였으니까 김주애 너가 왕관을 써야 돼 하고 대관식을 치러줄까요? 지난해 말에 12월 31일 날 새해맞이 축하 행사를 했어요. 김여정이가 한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손을 잡고 그 경기장을 들어서는 모습이 슬쩍 이렇게 비쳤습니다. 이거는 가족이란 얘기죠. 김여정은 뭔가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테러라든가 위해 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 권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후계자 문제가 일찌감치 대두를 한 거고요. 김정은은 아이가 3명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CIA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도 김정일도 결국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저지른 또 이 패밀리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80년 세월 저지른 그 죄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뭐 군부 지도 체제 아니면 다른 어떤 지도자한테 넘겼다가는 자기네들이 죽은 이후에도 편치 못할 것 같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세습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김주애 이제 11살 1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아들은 뭐지? 아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숨겨진 카드냐? 아니면 애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대안 세력이 뭘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통세습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는 왕조 이후에 대명천지에 이런 나라가 없죠. 이런 국가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대미문의 4대 세습을 지금 북한이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아이들이 아직 10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유고 사태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 가장 지금 유력한 거는 여동생인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은 김주애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김정은의 후계 또 김정은 유고시 어떤 대안으로 유력히 됐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백두혈통이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씨 혈족이 이 권력을 이어간다는 전제로 김여정이가 등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애 때문에 김여정이가 지금 조금 밀려난 느낌이 들고는 있지만 한때 북한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김여정이 권력 내에서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검열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었죠. 다만 김여정이 그럼 김정은의 세습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혈통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후계자론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수령의 혈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의 풍모를 잘 빼닮기만 했다면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가리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책자는 80년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세습될 때 그 논리를 위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미 북한은 그때 혹시 세습이 돼서 내려오다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한테라도 주자 이런 것들을 이미 설정해 놓은 거죠. 김일성 정권이 치밀하고 한편으로는 좀 놀랍고 어떤 때 무섭기까지 한 게 바로 이런 치밀함입니다. 또 하나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같은 대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수령의 같은 대를 해가지고 후계자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70이 돼서 죽었으면 그 65세 된 뭐 동생이나 누구 같은 데에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5년 10년 내로 권력이 공고화되기 이전에 또다시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혼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의 효용은 뭐냐? 김정은이 유고가 생겨서 어린 아이들한테 권력을 넘겨주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적어도 김정은이 권력 넘겨받았던 27, 30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권력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결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현재까지의 이제 후계 구도는 사실 자식으로, 부자 세습으로, 또 부녀 세습으로 가는 이게 1순위라고 보실 수 있고요. 2순위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지만 김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형인 김정철이 있지만 건강 이상, 호르몬계 이상으로 해서 가슴이 좀 여성처럼 붉어지고 또 목소리가 여성처럼 나는 이런 결함 때문에 후계자 반열에 오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는 어렵다. 세습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패밀리 내에서 권력이 운용된다면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주애라고 봅니다. 김주애나 아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김정은이 왜 김주애를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처음으로 등장시켰을까?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국정원도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굳이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정원이나 한미정보당국도 최근에 와서는 김주애의 다른 형제들도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김주애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좀 열어놓고 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도 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유고 상황이 생긴다면은 김여정이나 이런 쪽이 어떤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김정은이 지금 41살이면 또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케어를 한다면은 적어도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저는 통치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변수를 다 뺀다면.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정은도 그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너스레를 떨겠죠. 내 대에 와서 세습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너스레를 떨겠지만 우리가 재벌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이 가업을 물려줄 때도 보면 결국은 핏줄 쪽으로 향하는 거고, 근데 다만 어느 자식한테 줄지는 마지막에 보면 그 회장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거를 미리 예단하거나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20살은 돼야 의미 있는 후계 수업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부터도 보나마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 외에 어리지만 새 아이 다 군복을 입혀가지고 김정은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같이 찍어준다든가 그런 것들 영상으로 남긴다든가, 또 백두혈통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과시하게 하는 아주 세레모니가 있죠. 그 명마, 흰 말을 아버지하고 같이 타고 안장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걸 하고 달리면서 백두의 기상을 닮은 우리 장군님이 말 타고 달리십니다. 이런 영상들 나중에 통치 리더십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써먹을 이런 선전선동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을 건데 20세 정도 돼서 이 친구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자질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세들을 고려해서 후계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정은의 건강이죠.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좌진과 봉화진료소라는 그 특급 의료시설 이런 것들로 케어를 했지만 결국은 갑자기 찾아온 어떤 심혈관계의 이상 막지를 못했거든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김일성은 80대에 죽었지만 김정일은 60대에 죽었어요. 김정은 우리가 이제 건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려봐도 야 이거 30대 40대니까 버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권 15년 됐는데요. 초기부터 20대 30대 초반일 때 벌써 무릎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팡이 짚고 나왔죠. 지금도 얼굴에 뭐가 이렇게 뽀드락지처럼 났는데 아주 보기 흉한데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뒤에 이 큰 혹이 달려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벌써 뒤에가 이렇게 접히면서
뭔가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스탠스 시술을 한 흔적이 보인다던가 이상 징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가장 큰 적은 지금 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주애가 세습을 하는데 왜 김정은의 건강이 문제냐? 김주애가 자기가 적어도 27, 뭐 30 이 정도 돼서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아버지가 버텨주지 못하면 권력을 넘겨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북한이 새해맞이 축하 행사를 했어요. 근데 북한 TV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한 8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손을 잡고 그 경기장을 들어서는 모습이 슬쩍 이렇게 비쳤습니다. 북한이 물론 그걸 공식해서 뭐 김여정이가 누구를 데리고 나왔다 이런 얘기 일체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 영상의 바로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김정은이가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딸 주애와 나타나가지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총리라든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최고 실세죠. 또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뒤이어서 행사장에 등장하는데 다 부부 동반으로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리셉션 데스크에서 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바로 이어서 김여정이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섰다. 이거는 가족이란 얘기죠. 물론 김여정의 남편을 북한이 아직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여정이는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을까? 김정은이가 나중에 이 영상을 봤으면 쟤 뭐 하는 거야? 여정이 너 좀 선을 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김여정이는 김주애가 등장하고 그 형제들이 있고 뭐 어리고 애가 뭐 어쩌고 이런 김정은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도 아들, 딸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여정이는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부부장입니다. 그런 영상이라든가 김정은과 관련한 행사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이게 주민이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칠까를 하나하나 노동당의 전략가들하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영상이나 자료나 메시지를 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살짝 끼워 넣었다? 김여정은 뭔가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아이들이 권력을 제대로 이양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김여정이가 그 야심을 저는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주애나 이런 애들이 어려서 권력을 못 넘겨받고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김여정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김여정이가 5년 10년 다 관리한 다음에 그래 이 권력은 원래 오빠네 집안 거였으니까 김주애 너가 왕관을 써야 돼 하고 대관식을 치러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절대 권력을 나도 백두혈통이야. 우리 아이들도 김씨 정권의 후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어 하고 자기 아이들을 북한 4대 세습제로 만들려고 애쓸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김정은이가 만약에 간파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평양 로얄 패밀리들끼리 한번 혈전을 벌일 수도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김정은이 10대 시절에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유학을 할 때 김여정 그리고 친형인 정철하고 같이 있었어요. 어린 정은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5살 아래인 이 여정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케어해주고 싶다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평양에 복귀를 해서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된 뒤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김정은이가 84년생인데 20살 나던 2004년에 생모인 고용이가 죽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현지에서 사망을 하는데 저는 고용이가 암으로 이제 말년에 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정은아, 엄마가 죽더라도 절대 너 여동생 여정이는 너가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이 입장에서는 이복형인 김정남이가 후계자가 돼서 권력을 잡으면 자기 소생들의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용이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아마 28년을 같이 산 김정일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김정일도 사실은 여동생인 김경일을 왜 그렇게 끝까지 챙기고 심지어 그 남봉꾼이라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던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매부인 장성택을 난리를 치고 사고를 치고 비리를 일으켜도 몇 번 이렇게 경고를 주고 뭐 이렇게 혁명화해가지고 어디 협동농장에 가서 노동시키고 그랬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김정은이도 아마 지금의 그런 심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만 해도 김정은이 27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죽고 이러면서 속성으로 후계 수업을 받아가지고 등장을 했고 27살 때 그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어리숙하기 그지없거든요. 연설 하나 하는 거 봐도 막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목소리 막 떨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는 군부 노동당의 그 노 간부들 뿐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은 자기의 옆에서 자기 거를 일일이 챙겨주는 특등 보좌관이자 그나마 좀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 같은, 그리고 노 간부들이나 누가 그 숙청이나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아무 얘기 못할 때 김여정이만큼은 제가 보면 다 오빠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상하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들을 아마 일일이 조언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그 당시는 뭐 권력의 어떤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자라든가 이런 게 보기보다는 동반자, 조력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정말 권력을 놓고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온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뭐 해외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권력을 꿈꾸거나 찬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조치는 사실 북한 권력에 밀려나 있는 이복형 정처리에 대해서도 김정은이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고, 굳이 김정은이가 또 그거를 이렇게 해라 얘기를 안 한다 그래도 서기실이나 국가안전보위부나 또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떠받드는 그 핵심 세력들, 이쪽에서 견제가 될 만한 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어떤 상황에 맞게 다 대처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대북 제재가 그럴 것이다. 아니면 뭐 북한 내부의 군부의 어떤 민심의 어떤 소용돌이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임박하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게 김정은의 건강, 특히 급사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김정은의 건강,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9월에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쪽을 못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해 2008년 9월에 식물 인간 상태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미 정보기관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스트로크가 3번째 온 걸로 알고 있다. 또 2번이 이제 경미하게든 어쨌든 있었다는 걸 미국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번 정도 전화위에 올 경우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08년 9월에 그런 판단이 나왔는데 11월에 김정일이가 복귀를 해요. 반신불수처럼 된 상태에서. 그래서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2008년 9월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09년, 10년, 11월, 11년, 12월 딱 3년여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북한의 정세라든가 남북관계 또 한반도 어떤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거만큼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잘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다른 것보다는 월등히 중요합니다. 앞서의 사례를 보겠죠. 고모였던 김경희를 볼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가 김정일이 최고 권력자가 됐고 자기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뭐 노동당의 경공업 부장도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결국에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김경희가 오히려 뭐 장성택이 못마땅해가지고 뭐 처형당하게 뭐 김정은한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어쨌든 김경희 입장에서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김경희는 완전히 찬밥이 됐고 지금 뭐 생사도 알 수 없는 이런 잊혀진 인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도 만약에 김주애가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4대 세습자가 돼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선다면 자기는 말년에 자기나 자기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앞의 사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김여정도 거기에 대한 방책을 안 세울 수가 없겠죠. 그게 뭐 당장 급한 건 아니고 이러니까 오빠인 김정은한테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가족 모임 하는데 쿡 찌를 수가 있겠죠. 야, 너 지난번에 거기 애들 데리고 온 거 그거는 또 뭐야? 그 뭐 또 그걸 뭐 TV로까지 내보내가지고 남조선 언론에 저렇게 뭐 떠들썩하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뭐 대들고 이럴 계제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조선중앙TV에서 들러대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경제 제재나 어떤 정치 군사적인 제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복합이 돼 있고 북한을 어떻게든지 핵이나 미사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가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제재라는 게 컨트롤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북한이 워낙 집요하게 그런 제재망을 뚫어 나갔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제 독자적인 제재도 해왔고 가장 그 대북 제재의 기본 그 동기가 된 거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아주 좀 특이하고 또 공세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우려를 아주 심각하게 자아내는 수준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과 미사일의 결합 이 부분을 막는데 대북 제재의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많은 돈을 요새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건 차량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매니아 아니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차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또는 마이바흐 계열의 600 풀만가드라든가 이런 차량을 자기 전용 차량으로 타는데 방탄 개조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전용차로 쓰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 수시로 차량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특히 경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고가의 차량을 2대, 3대 사가지고 동시에 운행을 합니다. 뭐 로켓포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격 또 테러 시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어느 차량에 타 있는지 모르게.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미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 반미 반의를 강요해 오면서 자신의 차량들, 뭐 경호 차량들 이런 것들은 또 미제나 일제 토요타 차량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가장 큰 모순이라 그럴 수 있죠. 뭐 더 큰 모순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다 장례식을 할 때 운구 차량으로 미제 링컨 컨티넨탈을 썼다는 겁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위용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을 쓰면서 주민들한테는 차량 한 대 개인 소유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내각의 부서들은 사실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이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9호실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거고, 뭐 과거 표현대로 하면 내탕금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북한의 수출품 중에서 가발이나 속눈썹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파는 게 어마어마한 이제 돈벌이가 되는데 그런 것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 39호실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된 북한군들이 벌어들이는 목숨값이죠. 1인당 용병 형태로 갔기 때문에 한 월 2,000불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11,000명에서 한 12,000명 세계 여단이 지금 병력이 가 있는데, 이거를 1년 수입으로 하면은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매일 한 10억 원 정도, 한국 돈 10억 원 정도의 돈이 자기 계좌에 꽂히는 건데요. 이게 거의 100% 노동당 39호실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무기를 팔고 또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이러는 돈도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그런 돈이 모두 39호실에 모여서 김정은의 통치를 든든하게 자금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전국의 소년단 애들, 젊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평양에서 소년단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일제 알바 손목시계를 줬거든요. 그러면 손목시계를 예를 들어서 5,000개를 아이들한테 준다 이러면 그 돈은 아마 김정은이가 그 39호실 자금이나 자기의 통치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특히 간부들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한다든가 이러는 거는 그래도 김정은이 아마 별도의 자기 그 통치 자금에서 쓰는, 형식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을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북제재 이거 소용도 없으니까 풀자, 더 강화해봤자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런데, 대북제재는 분명히 북한을 힘들게 합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쿠바가 정말 힘들고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과의 수교, 개방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북한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또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결국은 대북제재 해제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영변 핵시설 내놓을 테니까 대북제재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야, 영변 그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알고 있어, 너희 새 시설 그것도 내놔야지, 이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된통 당한 건데, 그만큼 김정은은 아마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대북제재 저것만 없었으면. 제일 돈벌이가 컸던 거는 무기 밀매였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북한이 중동에 미사일을 판매하거나 특히 미얀마라든가 이런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의 이런 국가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심지어 이제 그 무기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고, 근데 이제 이런 무기 밀매 루트가 밀리면서 최근에 와서는 당연히 암호화폐, 가상화폐 해킹이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자기네들이 별로 돈 들이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 연변이라든가 이런 지역, 또 동남아 우호 국가의 자기네들의 영재들이죠. 컴퓨터 영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국제 범죄에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북한의 해커들이 해외 호텔방에 나와서 싱가포르 호텔방에서 해킹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변이나 심양, 블라디보스톡의 허름한 집에 인터넷에 하나 깔아놓고 정말 허름한 밥 먹어가면서 위에서 또 평양으로부터 계속 끊임없는 그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해킹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외화벌이를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국제 무슨 이런 IT 회사들에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력서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해가지고 자기 할당량을 챙기는, 해킹 부분은 북한이 지금 믿을 만한 든든한 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러다가 코인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제 전산망 또 금융망에서 암호화폐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 22억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제 이제 전문 기구라든가 민간 관련 전문 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중에 60% 정도가 북한 소행이에요. 22년에 11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해킹을 해갔는데 2023년에는
한 13억에서 14억 달러를 해킹해 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10억 달러를 별로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해킹을 해 간다? 이건 뭐 놀라운 일이고요. 특히 이제 2019년에 북한이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서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한번 해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털어갔던 돈이 이제 한 5년 만인 작년에 수사기관에서 그게 북한 소행이라는 걸 규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암호화폐가 이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그 가치가 추산 가치가 2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암호화폐를 또 탈취해 가가지고 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좀 믿을 만한 데다 투자를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보다 이거 더 나은 수익이 있겠나? 5년 전에 가져왔는데 25배가 늘어난 거죠. 그냥 암호화폐 지갑에다 넣어놨을 뿐인데 앞으로도 북한이 아마 암호화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김정은의 내탕금 39호실 자금을 불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코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국가에 현금화해가지고 가져간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점점 현금화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지고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이제 추적만 어렵게 하는 그 믹싱 기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 원주인이라든가 이런 추적을 못하게 믹싱 기법만 사용해가지고 출처만을 가린 채 자신들의 어떤 전자지갑에 담아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영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발을 합니다. 걔들이 이제 우리의 뭐 과학고 같은 학교들에서 영재들 조기 발굴해가지고 하는데 그 인력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평양에 이제 미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해커들, 컴퓨터 영재들을 집중 양성하는 것인데 여기가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평양 미림대학에서 이렇게 양성한 해커들이 한 6,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보기관에서 한 8,000명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명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젊은 청년들을 기껏 그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컴퓨터 영재로 키워가지고 범죄로 내몰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청년들을 아마 그 IT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투입했다면은 정말 놀라운 산업적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고 특히 남북한이 협력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어떤 성과를 공조를 했다면은 중국이나 뭐 미국의 그런 AI 기술이나 이런 거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해커들은 누구나 이제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그래요. 해외에 나와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그걸 추적하는 정보기관의 분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몇몇 해커들은 이렇게 추적을 한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좀 불쌍할 정도다. 계속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해외에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장기 체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노역에. 그런 과정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역추적하는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 탈취했던 걸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에 대한 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평양으로 소환이 될 거고 인재니까 우리가 뭐 더 어떻게 잘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북한이 하겠습니까? 그런 썩어 빠진 이 종자는 그냥 처리하고 새로 또 키워가지고 내보내면 되지 아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랜 시간 전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의 온상이 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삥두라 그래요. 삥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냥 몸 아플 때 그냥 그 삥두 좀 먹으면은 몸이 좀 뭐 기운이 나고 이래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편이라든가 마약 이런 것들을 돈벌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아편을 제조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유통시키고 심지어 가장 이제 극악한 방법이 그거죠.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주재국이나 이제 관련국에서 그 내용을 뜯어볼 수 없는 외교 횡령 그 주머니에다가 마약을 넣어 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예요.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상아라든가 이런 거 금수 품목을 했다 그러지만 마약을 그런 식으로까지 거래를 하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마약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뭐 경각심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면서 북한 사회 전체가 마약의 상당 부분 오염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깡 말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안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료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김여정이 아무래도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다. 마약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 과거에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서 김정은하고 김여정이가 조기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약이나 이런 거에 노출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또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어떤 증언들, 북한에서 그런 것들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제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살다 온 분들이라든가 탈북해서 그 인접 지역에 살던 분들의 얘기가 그 삥두라는 마약이 상당 부분 유통되고 있고 침투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라든가 또 해외 진출한 북한 식당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해서 마약을 밀매하거나 심지어 이제 외교관들을 통해 가지고 제3국으로 운반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이 마약 판매 외에도 외화 루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에 의지하는, 외화 부분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저는 개입하는 북한 이외에 다른 국가가 있다고는 보지를 않은데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북중 접경에 연한 뭐 동북 삼성 지역이라든가 신의주와 맞이한 단둥 지역 이런 쪽에서 북한과 밀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약을 북한으로 반입을 한다든가 또 북한에서 생산된 아편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이렇게 옮겨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글쎄, 중국의 뭐 지방 성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중국의 공안기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에 나섰거나 이런 소식은 아직 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아마 마약이라는 형태로 이게 번져가는 뭐 필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번져가는 이런 부분은 결코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북한이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시켜가지고 뭐 돈을 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도 뭐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아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매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마약이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암암리에 팔리고 번져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통제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요법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의약품을 대체하는 형태로 일부 마약성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거래되거나 밀무역으로 거래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통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푸틴의 비위를 맞추려도. 근데 역시 김정은은 나쁜 짓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꼭 해내고 맙니다. 작년 6월에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이럴 때만 해도 그냥 북러 간에 뭐 무기, 포탄 지원하는 이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월
중순에 우리 한국 국정원에서 북한이 11,000명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영상들이 나올 때 믿기가 좀 어려웠어요. 뭐 여러 가지 조작된 영상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극동에 있던 인력들을 열차편으로 러시아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투입했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군 영상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이래서 확증이 안 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북한군 포로입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을 오래 했고, 저도 한 30년 이상 또 방북을 뭐 50차례 이상 하고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조선족 연변에 있는 분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말투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20살의 북한 병사 그리고 26살의 장교 신문 내용을 보면서 북한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동안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는 여러 주장을 했는데 내 말을 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로를 잡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한테 엄청나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 그 과정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포로를 잡는 거에 진심이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낙오돼 있고 다리 다친 병사 1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특수작전군이 현장에 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말을 걸고 뭐 하는데, 또 러시아가 북한의 주문을 받았겠죠. 그 북한 포로가 산채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 포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 병사를 부상한 친구를 들러엎고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빼오고, 결국은 이제 그 친구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입을 열게 해서 북한군 병사라는 걸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3개의 여단, 그러니까 한 개 여단이 한 4,000명 정도로 볼 때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전투병 형식으로 파병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게 아마 당연히 용병 형태로 보낸 거니까 다른 용병들, 다른 국가 용병들과 같은 조건으로 월 한 2,000불 정도의 보수를 받는 걸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전사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지만 11,000명, 12,000명을 2,000불 정도로 계산해서 보면 1년에 3,800억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돈이 김정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2022년 9월에 보스토치닉 우주 기지에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정찰 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또 차세대 수호이라든가 미국이 전투기, 첨단 전투기를 달라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이 이제 핵 잠수함을 갖고 싶어 하니까 잠수함 탑재용 이제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이제 파병을 했고, 푸틴도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고전을 하니까 어쨌든 김정은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그런 용병을 보내는 대가로 어떤 돈 같은 건 들어오겠지만, 정찰 위성 발사도 그때 한 번 도와줘가지고 쏘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뒤로는 원하는 만큼의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그 정찰 위성 발사에 고무돼 가지고 작년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 한 해에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 이랬거든요. 작년에 한 기도 못 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망신이고, 아마 지금 속으로는 푸틴 형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없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비난을 했고, 특히 뭐 크림반도라든가 이런 데를 점령한 이후에 어떤 또 조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았고, 특히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푸틴 형님의 수호천사로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하면서 푸틴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북한이 뭘 해줄 수 있으려나 이러면서 썩은 포탄, 재고탄 같은 거나 좀 보내겠지 했고, 포탄 보낸 게 러시아군이 써보니까 뭐 이게 조잡해가지고 그냥 폭발하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칼을 빼든 것 같고요. 북한이 뭐 추가적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은 지금 평양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토사구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절박함 자체는 없어질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면 별로 뭐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역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포탄 한 발이 급해가지고 엄청난 소모전을 해야 되니까 북한 포탄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과연 북한이 포탄 줬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전 그래도 버텼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전투병 보냈는데 야 12,000명 보내가지고 너희들 4,000명이나 그 죽고 다치는 바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기만 돋궈줬지 뭐 있니? 이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종전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 자체가 트럼프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틴과 어떤 트럼프의 브로맨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김정은이가 좀 찬밥이 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또 그동안에 김정은한테 참 못마땅한 게 많았을 겁니다. 피로 맺어진 이 북중 관계를 무시하고 네가 푸틴한테 달려가 그리고 북러 관계가 최고의 뭐 혈맹 관계고 이런 식으로 중국을 모독하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서 요것 봐라 요 녀석이 이거 한번 군기를 한번 바싹 잡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김정은도 결국은 그런 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푸틴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실은 중국 쪽으로 다시 턴을 해서 돌아올 공산도 큽니다. 첫째는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거 여러 소소한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들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정찰위성 발사 능력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첨단 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는 거는 결국은 뭐 핵이나 ICBM의 기술 이런 부분을 북한한테 전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5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NPT 체제를 러시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푸틴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북러 관계 어느 정도 친선 관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러시아나 푸틴이 김정은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룰을 어기는 걸 어디까지 감싸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뭐 트럼프가 푸틴을 압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역학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푸틴은 뭐 우크라이나전이야 어쩔 수 없이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비난을 받았지만 굳이 우크라이나전까지 다 종전시키고 이제 나토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걸 풀어가는 와중인데 김정은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외교적으로 손실을 빚는다? 그런 건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북러 관계가 지금 밀착이 되니까 마치 뭐 북중 관계보다도 북러 관계가 더 뭔가 우월적인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코로나 와중에는 그게 뭐 95%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대외 교역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북러 관계 뭐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한테 사실은 얻어먹을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김정은이가 계속 이 행보를 간다? 그거는 자멸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뭔가 할 거고 12,000명 중에 30% 가까운 4,000명이 전사상을 입은 상황에서 외신보도 또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1월 중순부터 지금 전장에서 북한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군의 어떤 엄청난 손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근데 우크라이나군 정보사령관 얘기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포병 위주로 추가 병력을 파견할 거다. 젤렌스키는 그게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늘어지게 된다면 뭐 올 봄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정은이 2만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포병 전력을 새로 투입해서 아마도 북한에서 가져온 화기라든가 뭐 방사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엄청난 화력 지원을 해서 푸틴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고 반대급부로 김정은은 빨리 뭔가 얻어내려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 뭐 미국이 29나 이런 거는 우리 이제 4세대 전투기 F-16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떨어지죠. 이걸 F-16 수준으로 올리려면 푸틴한테 빨리 이 미그 29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적어도 레이더나 이런 것들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맞출 수 있고, 특히 이제 한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뭐 F-35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푸틴이 줄 리가 없죠. 원할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 막 하지만 절대로 안 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미군의 어떤 공군 전력에 비해서 계속 열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푸틴한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얻으려고 할 거고, 트럼프도 좀 흥미로운데 자기가 이제 대통령 뭐 유세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취임 직전에는 뭐 6개월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하고의 어떤 소통 채널은 가동이 될 거라고 봐요. 아마도 트럼프 쪽에서 이미 자신들의 메시지를 푸틴한테 여러 차례 보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도 뭐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수없이 지원했다는 군사 지원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이제 끊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양쪽이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고, 무엇보다 뭐 트럼프가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린란드를 먹겠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가자지구의 리조트 관광, 마치 전 세계 그냥 자기가 눈독 들였던 땅은 그냥 다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도 트럼프가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끝내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취임 직후부터 막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동은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종전을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가닥이 잡히면서 다시 이제 야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됐지 그거? 내가 끝내자 그랬는데 하고 다시 한번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 결국은 뭐 올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없어요. 무슨 병력 투입한 거에 대한 그 용병이니까 뭐 인건비를 받았다? 뭐 목숨값을 받았다? 이런 게 있고, 포탄 준 거하고 무기 지원한 거, 컨테이너 8,000대 분량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현금이나 물적 지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사실은 푸틴도 북한으로부터 지원은 받고 있지만 북한한테 뭘 이렇게 펑펑 퍼줄 입장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한 2, 3년 동안은 경기가 좋다 그래요. 군수에 돌아가서.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 그러거든요. 푸틴도 지금 이 전쟁을 치내고 어마어마한 돈과 물자를 썼는데 김정은한테 과연 그렇게 퍼줄 게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해보면서 야 이거 뭐지? 빨리 이거 미수금 빨리 받아들이고 해야 이거 장사가 이건 미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판에 지금 포병 위주의 전력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하고 마지막 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 땅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원래는 친러시아계의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젤렌스키가 기습 공격을 통해가지고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 지역을 한 18% 20%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에 자기네 이 본토를 외부 세력에게 뺏긴 적이 없는데 이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적어도 이제 휴전 당시에 경계선을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포병 전력이 여기서 아마 있는 포탄을 거의 휴전 막바지에는 다 쏘는 치열한 소모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202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김정은이 철석같이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김정은하고 만나기 전부터 푸틴이 기자들한테 우주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겠다, 주겠다고 자기가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얘기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세요. 푸틴을 만난 이후에도 극동지역의 우주기지 부근에 있는 뭐 블라디보스톡 항에 가가지고 잠수함이나 이런 거 건조하는 거 보고, 또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 보고 다 막 봤잖아요. 그쪽에서 다 보여주고. 그럴 때만 해도 김정은은 이거 뭐가 되네 했을 거고, 그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여러 번 실패했던 정찰 위성이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쏘아서 성공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북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내가 푸틴으로부터 얻을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겠죠.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다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소소한 너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이 핵심 기술을 당신 자체로 뭐를 잠수함을 만들고 뭐를 할 수 있고 공군 스텔스 전력을 갖추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 자체는 푸틴도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 그렇죠. 그거는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이 ICBM 기술을 자기네들이 다 완성했다 그러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지금 유일한 게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허들을 푸틴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넘게 한다? 그러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푸틴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뭐 해외 유학을 조기 유학을 조금 했다 그러지만 뭐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을 본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북한에 대부분 있었고 뭘 했어요 김정은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뭘 지금 김정은 옆에 있는 군부나 외교 또 대남 그 참모들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한번 보기라도 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김정은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젊을 때부터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부동산 업자로서 명문대학 나온 그 머리 좋은 거에다가 세계적인 부를 일구고 이랬던 그 트럼프를 상대한다? 당연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굴욕이라든가 뒤통수 맞는 거는 체급이 안 맞는 거예요. 푸틴하고의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이나 김정은 체제의 미래가 결코 밝을 수가 없다고 봐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정말 약육강식의 이런 세계가 되는데 그 좁은 세상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있는 그 골방 같은 데 있다가 뭘 나와가지고 대단한 척 의시된다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죠. 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푸틴한테 어느 정도 기대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북한군을 사상 처음으로 자기네 역사에 없던 어떤 전투범을 파견한다 이거는 김정은으로서 엄청난 그 리스크를 아는 거거든요. 국제사회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 엘리트들이라든가 주민들도 왜 명분 없는 싸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거기 가서 죽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북한 군부에서도 분명히 뜻있는 사람들은 표출은 못하지만 그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죠. 4,000명 지금까지 죽은 또 다친 사람만 놓고 봐도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그 드론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북한군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북한이 수습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잖아요. 그 막 눈 더럽힌 벌판에 막 질비하게 이렇게 시신들이 늘어져 있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러면 그 1,000명의 부모들이나 가족 친지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죽은 사람들은 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3,000명의 진짜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 전역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갔다던 저 젊은 누구네 집 아들이 다리를 한쪽 없이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는 걸 보면 그게 소문이 안 날까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젊은 청년들도 글쎄요. 옛날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총폭탄이 됐다? 또 장군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주의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운 장렬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세대는 김일성 김정일 때 세대하고는 또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저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은 더 매달릴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만나자 뭐 굿가이고 뭐 좋은 친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가 사탕발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엄청 기대를 할 거예요. 한번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불에 대봤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좀 당해봤기 때문에 무서운 점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시즌2를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자기가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갖췄으니까 핵 군축 협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하고 뭔가를 해서 적어도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이런 구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 트럼프하고 또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저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시즌1하고 시즌2는 너무나 다를 거고요. 트럼프도 그런 김정은의 상황을 지금 알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 절대 김정은은 트럼프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또다시 트럼프한테 한번 된통 당하거나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상황을 맛본 다음에 결국은 다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한국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에 갈 수 없고 베이징에 갈 수 없고 모스크바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과 과거에 소련이 수교하던 것, 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던 것, 최근에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는 이런 거에 버금가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 거고요. 김정은이 이제는 알아야 되죠. 쿠바까지도 한국의 어떤 영향력, 그게 뭐 작게 보면 K컬처니 뭐 K팝이니 이런 거부터 해서 더 높은 단계로까지 한국의 영향력을 국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북한만 지금 한국이 뭐 적대국이고 남조선 것들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습게 보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이대로 해가지고는 자기의 생존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그나마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끝난다면은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이런저런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살상무기, 포탄이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우리 K9 자주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뭐 전쟁 중일 때는 그런 전쟁하는 마음 때문에 한국에다가 좀 이렇게 워닝을 주고 뭐 기분 나쁜 소리도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면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쿠르스크나 이런 지역의 어떤 전후 복구 사업이나 동참하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한러 관계를 이제 복원시키고,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역과 관련한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좀 얽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결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그래도 하나 이렇게 걸쳐 놓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당연히 한국이 되겠죠. 없죠. 그거는 뭐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뭐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거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제 정세 문제는 너무나 냉혹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철없는 김정은만 그거를 못 깨닫는 것 같고, 또 한국의 일부 그 북한을 옹호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김정은이 무슨 대단한 외교력, 군사력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교묘하게 생존 전력을 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